웬만해선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딱딱한 껍데기 속에 감춰진 보물 같은 황금빛 열매 호두. 울퉁불퉁 오도독하고 씹는 재미에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 하루에 호두 7알이면 심장도 회춘시킬 만큼 젊음의 묘약으로 통한다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호두의 놀라운 비밀. 건강밥상 오늘은 고소함의 끝판왕 호두와 함께한다. 호두는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엽산, 카로티노이드를 포함한 뇌 건강을 지원하는 특정 영양소가 매우 풍부합니다. 호두 섭취는 성장기 청소년의 두뇌 발달에 효과적이며 노인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인지력 저하까지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호두는 우울증을 개선하는 효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오랑캐 복숭아라는 뜻을 가진 호두. 동양에선 액을 막는 불엄으로 서양에선 자손번창의 의미로 사랑받고 있다. 호두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따뜻한 차 한 잔에 달달한 간식으로 이것만한 것이 없는데 바삭하고 달콤한 호두 크런키.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밥 반찬의 국룰, 멸치와 호두로 부족한 영양까지 챙긴다. 단짠단짠의 별미, 호두 멸치볶음. 견과류가 몸에 좋은 거는 다 잘 아시죠? 하지만 호두는 약간 껍질 깔기도 힘들고 손이 잘 안 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좋은 호두를 이용하여 잘 먹게 되는 호두 크런치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호두는 껍데기가 깨져 있거나 작은 구멍이 뚫린 건 벌레 먹은 표시일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크런치에 쓸 호두는 먼저 깨끗이 씻어낸 후 끓는 물에 삶아준다. 이렇게 전처리를 하면 떫은 맛도 사라지고 사이사이 불순물을 없앨 수 있다. 잘 삶아진 호두는 건져낸 후 체에 받쳐 스며든 물기를 쫙 빼둔다. 호두 크런치를 할 때는 한번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데요.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 정도 삶아주시면 됩니다. 삶으면 호두의 떫은 맛도 빠지고 불순물도 빠져서 깨끗하고 맛있는 호두 크런치가 됩니다. 물기를 뺀 호두는 가열한 팬에서 골고루 한번 덮어준다. 호두에서 기름이 배어나와 센 불에서 금세 탈 수 있으니 불 조절에 유의하며 볶는다. 노릇하게 잘 볶아낸 호두는 넓은 채반에 펴 한 김 식혀준다. 호두를 후라이팬에 한번 볶아주시는데요. 이때 너무 센 불에 볶으시면 타게 됩니다. 타지 않고 노릇할 정도로 볶아주셔야지 고소한 크런치가 됩니다. 크런치 시럽에 필요한 재료는 설탕, 물, 커피. 설탕과 물을 2대1의 비율로 넣고 커피를 한 티스푼 넣어 잘 녹여준다. 여기에 호두를 조금씩 넣어가며 맛과 색이 될 수 있도록 타지 않게 골고루 저어주는데 시럽의 물기가 다 날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볶아준다. 하얀 설탕 알갱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 볶아졌다는 신호. 볶은 호두를 꺼내 눅눅하지 않도록 넓게 펴 식혀주자. 오늘 호두 크런치는 커피 크런치로 인스턴트 커피를 넣었는데요. 인스턴트 커피가 싫으시면 집에 있는 다른 녹차나 다른 가루 넣으시면 가능하고요. 오늘 만드는 비법은 먼저 후라이팬에 볶으실 때 충분히 계속 볶아주셔야지 액상이 가루가 되면서 맛있는 크런치가 됩니다. 특별한 재료 없이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호두 크런치. 겨울밤을 함께할 주전부리가 완성됐다. 바삭해서 더 고소해진 호두의 풍미. 여기에 달달하고 쌉싸리한 맛. 느끼함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매력. 온 가족 1등 영양 간식이다. 호두를 이용하여 달달한 호두 크런치로 간식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호두를 이용하여 밥 반찬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밥 반찬, 호두 멸치 볶음을 같이 만들어 보시죠. 호두를 껍데기째 보관할 땐 깨끗이 씻어 잘 말린 후 지퍼백에 소분해 보관한다. 깐 호두 역시 개봉하자마자 소분하는 게 좋다. 멸치볶음에 들어갈 호두알은 반으로 잘라주는데 칼로 자르면 부서지면서 가루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손으로 똑똑 갈라 깔끔하게 준비한다.
호두를 장기간 보관하는 방법은 껍질 호두를 사오셔서 드실 때마다 깨 드시면 좋고요. 냉동실에 넣는 경우에는 냉동실의 냄새를 흡수하기 때문에 냉동실에 넣으시면 안 되고 조금씩 사 드시면 됩니다. 또 오늘은 칼로 자를 때 가루가 나기 때문에 손으로 잘라서 사용하였습니다. 볶음에 향을 낼 채소도 준비하자. 마늘은 편 썰어 준비하고 색감을 더할 홍고추도 총총 썰어 준비해 놓는다. 이제 볶음에 쓰일 양념장을 만들 차례. 단짠단짠한 매력을 잘 살려 물과 간장, 설탕과 물엿, 또 통깨, 참기름을 넣고 짜지 않게 고루 섞어 준비한다. 오늘 호두 멸치 볶음에 들어가는 양념장은 짜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호두가 너무 짜면 맛이 없거든요. 밥 반찬뿐만 아니라 식탁에 놓고 오며 가며 드실 수 있는 간식으로도 적합합니다. 이어서 호두와 멸치의 잡내를 잡아주기 위해 가열된 팬에서 충분히 덮어주자. 눅눅함이 사라지면 멸치와 호두를 각각 체에 받쳐가며 지저분한 가루를 말끔하게 털어낸다. 마지막으로 식용유를 두른 팬에 마늘로 향을 내도 마늘이 살짝 노릇해지면 멸치를 한데 넣어 볶아준다. 여기에 호두와 양념장을 두른 후 타지 않게 저어주는데 끝으로 홍고추를 넣고 수분기를 날려주면 호두 멸치볶음 완성! 먼저 멸치와 호두를 각각 볶으신 후에 가루를 잘 틀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념장을 넣고 졸이는데요. 마지막에 홍고추를 넣으셔야지 홍고추 색이 살아납니다. 마늘을 넣어 비리지 않고 호두가 들어가 영양가도 2배가 된 최고의 밥 반찬이 탄생했다. 짜지 않아 자꾸만 손이 가는 매력적인 레시피. 간식으로도 손색 없는 호두 멸치볶음의 비주얼. 영원한 국민 반찬은 클래스부터 다르다. 호두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고요. 체내 염증이 덜 발생하게 하며 심장 건강을 증진시켜준다고 합니다. 호두는 소화기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호두를 8주 동안 매일 챙겨 먹으면 장내 세균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호두는 비만과 대장암을 예방하고요. 당뇨의 발생 위험을 낮춰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항산화 식품 가운데 최고의 제왕으로 꼽히는 호두. 한 주먹의 호두가 이끌어내는 몸의 변화는 무궁무진하다. 생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열을 가할수록 그 고소함은 배가 되는데 긴긴 겨울밤 입이 심심할 땐 호두 크런치로 온 가족 밥 반찬이 고민될 땐 호두 멸치볶음으로 이번 주말 행복한 건강 밥상을 채워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네, 여성분들이나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종아리를 보면 간혹 오들투들한 하지정맥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하지정맥류는 겨울철에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롱부츠를 신거나 스키니진을 많이 입으시는데요. 이렇게 꽉 끼는 의류를 입었을 때 발목이나 종아리를 압박해서 하지정맥류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춥다고 해서요. 이 다리를 온열기구에 쬐게 되면 혈관이 확장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하고요. 운동하실 때도 스쿼트나 런지처럼 하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스트레칭이나 수영처럼 전신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아래팔 뼈는 크게 요골과 척골로 구분된다. 엄지손가락 쪽 뼈를 요골, 새끼손가락 쪽 팔목에 툭 튀어나온 뼈를 척골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운데 척골이 손목뼈와 충돌을 일으키며 나타나는 통증과 저림 증상이 척골 충돌 증후군이다. 척골 충돌 증후군은 손목에서 척골이라는 뼈가 손목을 구성하는 뼈 중에서 작은 수근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월상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그 뼈와 충돌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퇴행성 변화 또는 외상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척골 충돌 증후군.
최근 손목 통증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대다수가 바로 척골 통증 증후군으로 분류된다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손목의 허리 통증으로 불리는 척골 충돌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우리 몸에 유연하면서도 사용량이 많은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손목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그 손목 관절 하면은 흔히 손목 터널 증후군을 떠올리는데 자, 오늘 살펴볼 척골 충돌 증후군은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심하면 수술까지도 진행을 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척골 충돌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의 정형외과 박상은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척골이라고 하니까 저도 오늘 좀 생소했는데 우선 그 손목 구조의 어떤 형태와 또 척골이 그중에 어느 위치인지 좀 살펴주십시오. 우리 몸에서 손목 관절은 가장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관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손목 관절에는 전완부라고 일컬어지는 아래팔에서 내려온 두 개의 뼈가 있는데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뼈를 요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 그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뼈를 척골이라고 하고 그에 맞닿아서 8개의 조그만 뼈인 수근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러한 뼈들 사이에는 아주 복잡한 구조의 인대 구조가 있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는 힘줄도 있어서 아마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관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사실 손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끊임없이 사용을 하잖아요. 특히 뭐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 손목을 뭐 자주 사용하는 직종을 가지신 분들은 손목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훨씬 더 클 것 같은데요. 이 손목 관절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손목을 저희가 이제 요축부, 척축부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요축부라고 하는 말이 좀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말이 아니어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요축부는 엄지손가락 쪽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척축부는 새끼손가락 쪽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축부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질환은 득괴르뱅시 병이라고 하는 협착성 건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수근 중수관절염이 많이 존재할 수가 있고 척축부에는 오늘 방송의 주제인 척골 충돌 증후군 그리고 손목을 뒤쪽으로 제끼는 힘줄인 척수근 신근 건염 그리고 삼각섬유 연골판, 무릎에 연골판이 있듯이 손목에도 연골판이 있게 되는데 삼각섬유 연골판 손상 등의 이런 손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볼 질환은 이제 척축부 질환이네요. 그럼 먼저 그 요축부 질환은 어떤 게 있는지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더 어떤 질환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전 슬라이드에서 득괴르뱅시 병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득괴르뱅이란 말이 사실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득괴르뱅. 예. 네, 실제로는 엄지손가락으로 가는 힘줄에 협착성 건염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엄지손가락 쪽에 손목 부에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게 되는데 예. 그 부분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게 되고 엄지손가락으로 가는 힘줄이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 손목을 꺾게 되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경상돌기라고 하는 톡 튀어나온 부분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모지 수근 중수관절염은 요걸 경상돌기보다는 조금 더 손가락 쪽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이루는 중수골과 수근골 사이에서 관절염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고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네, 이렇게 요측부에 발생할 수 있는 손목 질환 한번 짚어봤고요. 그러면 척측부에 발생하는 척골 충돌 증후군, 이건 어떤 질환인지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척골 충돌 증후군은 그 척골 양성변이 환자, 척골이 긴 환자에서 척골 두와 월상골이라고 하는 수근골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통증이 유발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이 이제 척골 충돌 증후군인데 아까 저는 이제 손목 질환 하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밖에 네. 몰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개가 좀 어떻게 다른지 또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보통 손목 질환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 또는 수근관 증후군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질환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네. 뭐 증후군이란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질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질환은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부위에서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눌려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압박성 신경병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는 손저림이 발생하는 그러한 질환이고요. 보통 40, 50대 이상의 여성에서 발생 빈도가 남성보다 4 내지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 잠을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털게 되거나 내지는 손을 꽉 쥐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근전도라고 알려져 있는 전기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확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손목 터널 증후군 살펴봤고요. 그러면 척골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는 원인 어떤 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척골 충돌 증후군은 전 슬라이드 말씀드렸듯이 척골에 양성 변이가 있는 환자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척골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척골이 긴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척골이 긴 경우에 손목의 척측에 부하가 많이 가는 활동, 다시 말씀드리면 손목을 비튼다거나 병을 따거나 드라이버를 돌린다거나 이렇게 손목을 회전하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 척골 두와 월상골이 충돌해서 그렇게 발생하는 질환이고 주로는 척골 양성 변이 환자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지만 척골이 길지 않은 경우에도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주먹을 꽉 쥐게 되면 상대적으로 요골보다 척골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을 많이 쥐는 상태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척측 부하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척골의 양성변이라고 하셨고 그 척골이 길어서 그러면 이제 뼈끼리 이제 맞닿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통증이 유발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큰 뼈가 요골이라고 하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이 척골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척골과 요골이 비슷한 높이에 있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네. 척골 양성변이라고 하는 것은 요골보다는 척골이 좀 더 관절면 위쪽으로 튀어나온 경우를 얘기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에는 이 월상골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뼈와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새끼손가락 쪽으로 비트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척골 두와 월상골이 부딪힐 수가 있게 되겠고 그에 반대로 이 척골이 더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척골 음성변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이렇게 척골과 월상골이 부딪히면서 통증이 발생한다고 해주셨는데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기 쉽지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뭔가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손목의 척축부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월상골과 척골 두가 있는데 무릎에 연골판이 있는 것처럼 손목에도 삼각형 형태의 연골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골 충돌 증후군이 생길 경우에 척골과 월상골이 붙이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연골판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면 얇아진다거나 내지는 더 심해지면 그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이게 실제 해부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화살표로 표시되었던 이 삼각형 형태의 이 부분이 손목에 있는 삼각섬유 연골판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예. 다시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월상골과 척골 두가 삼각섬유 연골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쪽 부분에 손상이 발생하고 통증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질환을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게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드는 생각인데요. 이게 척추 질환에 보면은 왜 디스크하고 협착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거하고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척추 질환보다는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무릎 질환이 더 가깝다고 무릎 생각합니다. 쪽에. 그래서 무릎에 보시면은 무릎에 연골판 구조가 있지요. 네. 우리가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연골판이 있는데 관절염이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닳게 되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목에 있는 삼각섬유 연골판이 무릎에 있는 연골판처럼 찢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 그 무릎에 있는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서 부딪힘이 일어나게 되면 통증이 유발되는데 그것과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아, 무릎 쪽에 이제 네. 우리가 노화가 되거나 많이 쓰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닳게 되니까 통증이 오는 것처럼 손목에 오늘 살펴보는 척골 충돌 증후군도 이 새끼손가락 밑에 쪽에 이 척골이 네. 또 그렇게 이상이 생길 수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은 주요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는 동작을 할 때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틀 때, 예. 행주를 짠다거나 아니면 드라이버를 돌린다거나 손을 짚고 일어난 동작을 했을 때 통증이 많이 유발될 수가 있고 네. 저희가 컴퓨터를 할 때, 타이핑할 때도 손목이 뒤로 제쳐진 상태에서 손가락을 많이 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척축부에 부하가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적인 타이핑을 할 때도 질환이 진행된 경우에는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증상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척골 충돌 증후군이 척축부,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쪽에 아까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나타나는 주요 위치를 한 번 더 살펴주신다면요. 손목의 척축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손목을 보시게 되면 새끼손가락 쪽에 척골도 바로 위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만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볼록 튀어나온 뼈가 척골두 옆에 있는 척골 경상돌기라고 하는 귀처럼 나오는 조그만 뼈입니다. 네. 그 뼈에 약간 전방측으로 눌러보시면 약간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통증이 압통이 존재하게 되고 손목을 뒤로 돌렸을 때 척골두가 뒤쪽으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아마 누구든지 다 만져질 수 있게 되는데 척골두에 약간 더 손가락 쪽으로, 손등 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 부분에 압통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이 두 가지 압통 부위를 가지고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척골 충돌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척골은 인대와 연골 조직 등이 삼각형 모양으로 얽혀있는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와 맞닿아 있다. 이 복합체가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상 척골은 인접한 손목뼈와 충돌하지 않지만 손목을 비트는 동작이 많아질 경우 척골이 복합체 조직을 뚫고 손목뼈와 충돌하면서 통증과 저림을 유발할 수 있다. 환자분 어디가 불편하세요? 손목 쪽이 많이 불편해가지고요. 손목 중에서 어느 부분이 특히 더 불편하죠? 이 바깥쪽 부분이 쓸 때마다 아파가지고요. 주로 어떤 동작이나 어떤 활동할 때 아프세요? 이렇게 손을 쓸 때 이게 뭐 저리듯이 아파요. 전기 오듯이. 특별히 내가 언제부터 더 심하게 아팠다 이런 어떤 기억할 만한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 반복적인 동작을 할 때 가장 아픈 것 같아요. 척골 충돌 증후군은 퇴행성 변화 외에도 급작스런 외상으로 충격을 입은 경우 컴퓨터 작업이나 골프와 같은 스포츠 활동으로 손목을 반복적으로 과사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 환자분은 척골 충돌 증후군에 의한 증상이 있고 방사선 검사를 했는데 방사선 검사상에서 척골이 긴 양성 변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MRI 검사가 필요했고 MRI 상에서도 척골이 긴 소견과 함께 삼각섬유 연골판에 파열을 동반한 척골 충돌 증후군 증상이 있었습니다. 증상 지속 기간이 3개월 이상 되었고 환자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 척골 충돌 증후군은 이학적 검사나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진단할 수 있다. 특히 새끼손가락 쪽 손목 통증과 함께 손가락 저림이 나타날 수 있어 목 디스크로 오인되기 쉬운데 척골 충돌 증후군의 경우 반복적인 과사용을 줄이거나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통증이 회복될 수 있다.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경과됐는데 요즘에 통증이 좀 어떠신가요? 수술 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집안일 하는데 통증이 덜하니까 훨씬 좋아졌고 수술하기 잘한 것 같아요. 주로 어떤 활동할 때 통증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걸레 짜거나 행주 짤 때 확실히 통증이 덜하고요. 그리고 뭐 짚고 일어날 때에도 통증이 덜하더라고요. 먹는 경구약 같은 걸 복용하셨었는데 최근에는 안 드셔도 될 정도로 통증이 좋아진 건가요? 네, 약을 먹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서양인에 비해 선천적으로 척골이 길어 척골 충돌 증후군이 발병하기 쉽다. 걸레나 행주를 비틀어 짜거나 문고리를 돌릴 경우 통증이 발생한다면 척골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척골 충돌 증후군에 의해서 척골 단축술을 받으시고 한 6개월 정도 경과한 환자분이신데 통증은 일상생활 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고 특별히 통증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상태로 지속이 됩니다. 뭐 걸레를 짜거나 행주를 짜거나 하는 활동에 통증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수술 후에 이런 통증은 거의 다 소실된 상태이고 통증으로 인해서 어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여서 수술 경과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긴 척골을 해결하기 위해선 척골 단축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충돌부를 초음파로 확인하며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치료법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손과 팔을 많이 써 생긴 갑작스런 통증이라면 2, 3주 쉬고 약을 복용하면 대부분 좋아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진료가 필요하다. 척골과 월상골 사이에는 삼각형 형태의 연골판이 있습니다. 우리 무릎에 연골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증상이 오래 지속이 되면
연골판에 같이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연골판이 찢어지지 않도록 파열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방치할 경우에 연골판이 찢어지고 그로 인해서 충돌 현상이 더 심해지게 나타나면 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잘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새끼손가락 쪽에 통증과 저림을 유발하는 척골 충돌 증후군. 통증을 방치할 경우 치료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된다. 특히 통증 회복을 위해 무리해서 손목을 꺾거나 돌리는 등의 스트레칭을 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데 한국인의 고질병 척골 충돌 증후군. 참는 것이 병이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척골 충돌 증후군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자, 이 척골 충돌 증후군이요. 어떤 그 특정한 동작을 취할 때 더 통증이 오거나 그런 동작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타나는 것은 저희가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네. 이학적 검사를 하는 그림인데요. 실제로는 저희 일상생활에서 이런 동작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예. 동작이 이렇게 비트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비틀면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주를 짠다거나 손을 짚는 동작 이렇게 해서 손목이 척추부에 부하가 힘이 가해지면서 이렇게 비트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많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네. 손목의 위치가 아래 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굴곡이 심한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겠고 뒤쪽으로 많이 젖혀진 경우에도 이 척추부로 이렇게 부하가 많이 간 경우에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이 통증이 느껴져서 척골 충돌 증후군이 의심된다 했을 때는 이제 어떤 검사를 또 받아볼 수 있을까요? 모든 질환이 다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학적 검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눌렀을 때 아픈지가 중요하게 됐고요. 이 온폭 들어간 이 부분, 척추부의 이 부분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거나 손목을 이렇게 제쳤을 때 척골도보다 약간 더 손등 쪽으로 통증이 느껴지는 압통의 위치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학적 검사 중에서 손목을 비트는 동작을 하게 되는 검사를 그라인드 테스트 또는 척추 부하 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이학적 검사로 알 수가 있겠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검사 또는 MRI 검사를 해보게 되면 고래 음영이 변화가 있다거나 삼각섬유 연골판에 파열이 관찰되는 경우에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이제 환자의 증상을 듣고 1차적으로 이학적 검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학적 검사할 때는 이제 손목의 움직임을 어떻게 테스트하시는지 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축성 압박 더하기 수근골의 척골에 대한 회전 말이 어려운데요. 결국에는 손 전완부 쪽으로 힘을 주면서 손목을 비트는 동작을 할 때 이걸 그라인드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는 동작이라고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위치에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 이런 테스트를 해서 저희가 척골 충돌 증후군에 대한 이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겠고 척측 부하 검사라고 해서 손목을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굽혔을 때 마찬가지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에 이학적 검사상에서 척골 충돌 증후군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학적 검사를 한 후에는 이제 영상 검사를 또 해볼 텐데 영상 검사를 하다 보면 이상 소견이 또 발견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영상 검사의 대표적인 것이 엑스레이 검사하고 MRI 검사입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보시면 이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 이 부분 요골의 관절면이고요. 그 옆에 볼록 올라온 부분이 척골두인데 이 요골의 관절면보다 척골두가 손 쪽으로 더 길어진 경우 네. 이걸 척골 양성변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척골두와 월상골이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에 월상골에 음영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MRI를 촬영해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주황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삼각섬유 연골판입니다. 삼각섬유 연골판에 파열이 존재하는 경우이고 이 월상골에 검은 음영 변화가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척골두와 월상골이 부딪혀서 충돌 증후군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월상골의 그 모양을 보고 아 이게 좀 음영이 많이 돼 있으면 이게 좀 부딪히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손목 쪽에 오는 증후군이나 이런 질환들은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쉬어져야 된다 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만은 또 않을 것 쉽지 같아요. 않죠. 특히 주부들의 경우에는 네. 비수술적 치료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을 피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짜는 동작이라든지 비트는 동작, 돌리는 동작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죠. 네. 그 동작을 피해서 통증이 많이 감소를 하게 된다면 쉬면서 손목을 많이 쓰지 못하게 다양한 형태의 보조기를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는 중간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나머지 시간에 보조기를 착용해서 손목을 쉬게 하는 방법도 될 수가 있겠고 그래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다 그러면 소염 진통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 또는 압통이 있는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만약에 심각해진다면 그다음엔 이제 수술적 요법을 아무래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척골 충돌 증후군의 수술법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척골 충돌 증후군은 대체적으로 척골이 긴 경우에 양성 변이가 있는 경우에 충돌이 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수술 치료는 척골두를 부분적으로 절제하거나 척골 자체의 높이를 낮춰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척골두.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척골두의 부분 정도로 부분만 절제를 한다. 척골두 부분 절제술. 이것부터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척골두인데 예. 척골이 긴 경우가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관절 안쪽을 살펴보면서 삼각섬유 연골판을 같이 부분 절제를 하고 이 척골두의 일부분을 절제해주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수술 전 사진과 비교해서 척골두의 일부가 이렇게 절제되어서 그 월상골과 척골두 사이의 공간이 이렇게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척골두 부분 절제술이라는 게 척골의 그 머리 부분을 조금 절제를 해서 공간에 자유를 준다 이런 수술이겠네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척골 단축술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척골 단축술이 실제로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술식입니다. 아마 네. 척골 충돌 증후군에 어떤 치료를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하느냐 답을 쓴다고 한다면 척골 단축술이 아마 더 흔하게 시행되는 수술이고 이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좌측 손목의 척추부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을 했던 환자이고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척골두가 요골 관절면보다 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4mm에서 5mm 정도 척골 양성 변이가 있는 환자였고요. MRI 사진을 보시면은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에 월상골 부분의 음영 변화를 우리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관절 바깥쪽에서 척골을 단축해주는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수술 전에 척골두가 긴 상태에서 척골 관절면 바깥쪽에서 척골을 긴 만큼 아까 말씀드렸을 때 4mm 정도 길다고 했는데요. 4mm 정도를 관절 바깥쪽에서 단축을 해주게 됩니다. 단축을 해주게 되면 두 뼈를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금속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척골두 부분 절제술과 마찬가지로 척골두와 월상골 사이에 이런 공간이 형성하게 되고 충돌하는 증상이 많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통하게 된다면 증상 완화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외에 그 관절 내시경으로 이루어지는 연골판 부분 절제술 이것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관절 내시경을 시행하는 사진인데요. 네. 관절 안쪽에 구멍을 뚫어서 관절 내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삼각섬유 연골판이 이렇게 많이 파열이 된 소변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절 내부에 소자기를 넣어서 이 파열된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정리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네. 아래쪽에 보이는 부분이 척골두가 되고요. 이 윗부분이 월상골입니다. 근데 월상골의 일부분이 월상골 위쪽에 연골에 이렇게 결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연골이고 약간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뼈가 노출된 그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아주 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골 노출 부분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법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척골 충돌 증후군 이것만은 기억하자.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척골 충돌 증후군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 마치 요통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 허리 아픈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실제로 척골 충돌 증후군에 의한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손목을 비틀 때 내가 아팠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내가 어디 다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해부학적인 변이에 이상이 있어서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손목을 삐었다고 생각해서 괜찮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연골이 시간이 진행하게 되면서 계속 그쪽 부분에 또 손상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치료를 받으시는 거 중요하고요. 하지만 그럼 너무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못 고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전에 말씀드렸던 단축술을 시행하게 된다면 통증의 완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척골 충돌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척골이 길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척골의 양성 변이가 좀 더 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 왜 그럴까요? 척골 양성 변이는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인종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전체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는 양성 변이 환자들이 양성 변이가 다른 인종보다는 좀 더 많은 것으로 아시아 계통에서 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는 척골 충돌 증후군은 충분히 쉬어주면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이지만 초기에 증상이 시작된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 없다는 말보다는 힘을 가해지는 동작 같은 것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약물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에도 증상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목 디스크도 우리가 심한 분들은 뭐 어깨, 팔, 손목까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니 척골 충돌 증후군과 목 디스크는 서로 오인하기 쉽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환자분들은 오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네. 의사들은 오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목 디스크에 의한 증상은 경부통이 일단 있을 수가 있고요.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하는 말은 추간판이 탈출하면서 신경을 자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팔 전체적으로 방사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근관 증후군과는 목 디스크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척골 충돌 증후군은 압통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 디스크하고는 좀 다른 범주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척골 충돌 증후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워드 작업을 하고 손목과 손가락 사용이 많은데요. 척골은 사용이 많아지면 저절로 길어지나요? 네, 손목 관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척골이 저절로 길어지는 건지 궁금해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오인하시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제가 이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척골 양성 변이, 척골이 길다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른 질환으로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척골이 기네요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용을 많이 해서 척골이 길어지는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인 줄 알고 검사했더니 척돌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혹시 재발이 잦은 건지 나중에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재발이 잦은지 그리고 나중에는 어차피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건지 이 점을 궁금해하셨습니다. 질환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척골 단축술을 시행한 경우에 재발이라기보다는 통증이 완전히 소실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질환이 오랫동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미 관절 변화가 많이 와 있는 상태에서 환자분이 처음에 수술 전에 느꼈던 통증의 한 70-80% 정도 경감되는 경우가 있고 20% 정도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재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재발이 흔하다 이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끝으로 척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척골 충돌 증후군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척골 충돌 증후군은 요통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요통처럼 아주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요통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여러 질환들이 있는 것처럼 척추부에 통증이 있는데 단순하게만 생각해서 그것을 계속 방치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좀 더 힘든 아니면 수술적 치료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흔한 정도만큼 잘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요통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흔한 질환이고 또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척골 충돌 증후군에 대한 도움 말씀에는요. 정형외과의 박상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루 종일 아이를 많이 안고 있거나 또 쉼없이 그 타이핑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척골 충돌 증후군이 또 발생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분들은 좀 일하시면서 틈틈이 이제 손목을 좀 이렇게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척골 충돌 증후군은요, 이 손목의 허리 통증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괜찮아지겠지 하고 가볍게 여기지만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손목 관절 건강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건강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연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